경제 위기 와서 금리 인하한 것이지 금리 인하해서 경제 위기 온 게 아니에요. 경제 위기 상황에 경제를 극복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경기 침체까지 안 온 상태에서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이제 경기 부양적인 효과가 나타나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했으니까 경제 위기 온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안 하죠.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광석 실장님 모시고 2025년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년 경제 전망서를 쓰고 현재 경제를 진단하고 향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전망하는 경제 전망의 저자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 침체가 올 거라는 공포가 시장에 많이 좀 있잖아요. 네. 내년에 경기 침체 올까요?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올 거다 안 올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적인 현상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경기 침체랑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 침체는 아마 다른 것일 겁니다. 저한테 질문 주신 그 경기 침체가 뭐를 뜻하시나요? 일단 미국에서 예.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가 뭡니까? 실업률도 높아지고 소비도 줄어들고 그리고 경기 전반이 예. 좀 그럼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 침체인가요? 꼭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경기 침체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 침체하고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하고 혼동을 갖고 계세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겠죠. 뭐가 다를까요? 보통은 그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경제 위기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경제 위기는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설 하는데 우리 근래의 역사상, 한국 경제 역사상 경제 위기가 4번 있었습니다. 1980년에 역성장했어요.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 1998년에 IMF 외환 위기 마이너스 5.1%로 역성장합니다. 역시 2008년 금융 위기가 있었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4번의 경제 위기와 같은 또 다른 현상이 올 거냐? 그 질문인 거거든요. 네. 그런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전망하지 않습니다. 그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좀 구분하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0년에 찾아왔던 이런 현상을 우리는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역성장하는 거고 그래프상에서는 V자로 엄청나게 움푹 패이는 현상을 경제 위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 우리 한국 경제는 지금 현재 1.4% 성장세에서 2.4%로 그리고 내년은 다시 1.9%로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소위 경기 침체 구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기 사이클 상에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놓이는 것을 경기 침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강 국면입니까? 상승 국면입니까? 경제가 하강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 동의하듯이 경기 침체 맞아요. 지금 이미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고 또 25년 경제도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이름하여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기 침체를 경제 위기와 좀 구분하시는 노력이 좀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온다, 미국 경기 침체 온다, 뭐 금리 인하하니까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 경기 침체를 마치 경제 위기랑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경기 침체 온다라는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경기 침체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요.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 왔었고 그리고 이렇게 나름의 정점을 찍고 L자로 꺾여 들어가는 이런 것을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근데 23년, 24년 미국 경제는 그래도 잠재 성장률을 웃돌아요. 이 얘기는 경기 침체를 아직 안 만난 거예요. 그런데 25년에는 미국 경제도 잠재 성장률 2%를 소폭 밑도는 경기 침체 오냐 안 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온다라고 답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경기 침체의 정도가 있겠죠. 그 정도라는 면에서는 매우 마일드한 경기 침체, 라이트한 경기 침체. 그래서 경기 침체 맞나? 아닌가? 이게 오해할 분도 계시고 뭐 우리 동네는 경기 침체라고 그러고 저쪽 동네는 전혀 경기 침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느낌의 경기 침체. 마일드한 경기 침체 현상이고요. 이게 만약에 성장률 전망치를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가 안 된다고 전망한다면 1.0%가 안 된다고 전망한다면 그러면 하드 랜딩에 가까운 현상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경기 침체. 근데 그런 경기 침체가 오는 것으로 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도 또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연준에서도. 네. 그러면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역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밖에 비가 와요.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우산을 준비하죠. 우산을 준비하죠. 그럼 반대로 우산을 준비하면 비가 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그 금리 인하와 경제적 충격을 같이 따라오는 건 맞아요. 같이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근데 선후행 관계를 인과관계를 잘못 규명해서 이해한 사례죠. 그 질문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그런 식의 판단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경제위기 와서 금리 인하한 것이지 금리 인하해서 경제위기 온 게 아니에요. 경제위기 상황에 경제를 극복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경기 침체까지 안 온 상태에서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이제 경기 부양적인 효과가 나타나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했으니까 경제 위기 온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안 하죠. 연준 의장이 FOMC 위원들이 금리 인하하면 경제 위기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금리 인하 안 해야죠.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금리 인하를 하면 경제 위기 온다가 아니라 경제 위기 왔었을 때 금리 인하 했었던 거죠. 다만 지금과 같이 2024년 하반기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까지는 아닌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은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목적,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가 안정이었어요. 네. 목표 물가 2%에 부합하게까지 왔느냐라는 확신이 들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 이뤘으니 그 다음 목표 최대 고용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금리 정상화의 여정. 그래서 책 제목이 피벗의 시대인 거죠.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에 소프트 랜딩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라도 이렇게 확률상 하드 랜딩 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드 랜딩 할 수도 있겠죠. 네네. 예. 그럼 저희가 어떤 경제적 시그널을 봤을 때 하드 랜딩이 올 가능성이 더 커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네. 그 어떤 경기 침체적 징후들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위기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팬데믹 경제 위기죠. 팬데믹을 예상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들이 등장하면 경제 위기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중동 전쟁이 확전돼서 미국의 참전으로 이어진다. 그럴 가능성이 0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 이렇게 확전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간다면 아니면 팬데믹과 같은 어떤 또 다른 질병이 창궐하게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가 등장하면 경제 위기로 전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몇몇 약한 고리, 가장 대표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혹은 금융부실 일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면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또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금융부실 정도는 기여도를 계산해 보면 전체 금융산업에서 부실 상황에 놓인 그 금융부실의 금융권이 기여도로는 2%가 조금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부실이 심각했었거든요. 네. 뭐 지금도 약한 고리이긴 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 근데 부동산 PF가 터지느냐 안 터지나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를 바라볼 때 부동산 PF 문제 있어요. 그게 터진다. 그럼 집값은 폭락하는 거겠죠. 경제 위기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경제 금융 위기 오는 거예요. 근데 터지지 않고 금융부실 정도를 안고 살아가다가 그 금융부실의 정도가 점차 좀 완화되는 국면으로 간다. 지금과 같이. 지금 다소 완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 PF발 금융부실의 정도, 그 리스크 정도를 뭐 계산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본다면 정점을 찍었었던 것이 24년 1분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은 몇몇 건설사들이 이미 구조조정됐고 거의 하루에 하나꼴의 건설사들이 도산했거든요. 상반기에. 주로 지역의 중소건설사. 근데 그 도산하고 나니까 부실채권 비율이 줄어들고 연체가 높았던 부동산 대출 규모가 전체 부동산 대출 중에 연체하고 있는 대출이 있고 연체하지 않는 대출이 있을 텐데 그 연체하고 있는 대출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아직도 약한 고리로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그 리스크라는 면에서는 조금 완화됐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미국 경제도 소위 뱅크데믹이라고 불렀었던 몇몇 은행들의 미국의 은행이 10,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그 부실한 상황에 놓인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의존했던 그 금융사들이 좀 부실한 건데 이들이 정말 쓰러지는 것이냐? 그리고 이들이 쓰러져도 실제 미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 구조적인 붕괴가 오느냐? 그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1금융권, 은행들이 건전하면 2금융권에서 혹은 예를 들면 여러분 새마을금고 한두 개 법인이 통폐합됐다든가 그런 이슈, 불안한 요인 맞아요. 그러나 그런 요인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깨져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기여도를 계산을 해본다면 그게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고 미국의 금융부실 문제 있는데 그게 깨져서 구조적 붕괴가 올 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위기, 제가 경제 위기 예를 들면 저는 저 범죄가 없어요 라고 해요. 네. 근데 범죄 있으시잖아요 라고 할 거면 이런 근거 때문에 범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죄 추적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경제 위기 올 거라는 근거를 주세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제가 왠지 그래서 그러실 것 같죠? 라고 물어보고 있는 중이죠. 네. 그쵸? 이해 가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금리 인상했으니까 금리 인하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는 뭐죠? 경기 부양책이에요. 그 금융부실 문제도 점차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금융부실 문제도 점차 해소되는 국면.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문제도 역시 24년 1, 2분기 때 가장 심각했고요. 공실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점차 해소도.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져요.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금리가 먼저 올라가요. 먼저 반응합니다. 시중금리에 있어서 정점은 오히려 22년 11월, 12월입니다. 기준금리의 정점은 예를 들어서 올해 9월이었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의 정점은 시중금리의 정점은 22년 12월이에요. 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구간에 추가금리 인상이 남았어도
먼저 시중금리가 올라가요. 수포 강달러가 나왔던 지점도 22년 10월 11월 그 당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중금리의 정점이나 환율의 정점이나 반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의 조정률이나 그 여러 가지가 같이 만나요. 거시경제 지표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런 책을 쓰신 거군요. 매년 그 경제 전망서를 쓰고 있고요. 네, 올해도 쓰셨네요. 예, 올해도 썼고요. 다만 이제 올해도 25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면서 25년 경제를 이제 피벗이라고 표현했죠. 금리를 인상만 했었던 24년 상반기와 달리 24년 하반기, 25년 이 구간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정상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니까 네. 항복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항복점의 개념은 여기 이런 볼펜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볼펜 비싼 볼펜인데요. 네, 볼펜을 이렇게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부러지죠. 지금 휘겠죠. 이 정도 돼 네, 휘죠. 휘죠. 볼펜을 이렇게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휘겠죠. 예, 휘잖아요. 네. 힘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제자리로 제자리 돌아오죠. 돌아가 보죠. 근데 힘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죠? 부러지겠죠. 부러지죠. 그때는 힘을 빼도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죠. 이미 돌아오지 부러지니까. 그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만큼의 힘이 주어지는 그 지점을 물리학에서 항복점이라고 합니다. 25년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25년을 하나의 점으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 거고요. 그래서 25년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는 의미로 항복점이라고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한 가지 보여드린다면 세계 경제가 2020년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평년 성장률이 대략 3.7%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팬데믹, 21년 또 22년 뭐 러우 전쟁, 초인플레이션 또 뭐 초긴축 이런 것을 지나고 나니까 세계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0년 이런 걸 경제 위기라고 하고 이렇게 L자형으로 저성장화되는 흐름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흐름 이런 흐름을 경기 침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경제가 아예 3.2%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항복점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한국 경제도 역시 뭐 혹자는 뭐 경제 위기 온다, 또 혹은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겠는데 저는 그냥 항상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합니다. 그게 가장 적절한 접근인 것 같고요. 2020년 팬데믹 때 우리 한국 경제가 0.7% 역성장했었거든요. 그리고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L자형 초인플레의 충격, 러우 전쟁의 충격, 고금리의 충격 이런 걸 받으면서 저성장화 됐어요. 23년 성장률이 1.4%예요. 24년은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죠. 근데 24년과 23년의 성장률을 평균하면 얼마 나옵니까? 1.9%죠. 빠르네요. 빠르시네요. 네. 1.9%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되니까 23년이나 24년이나 그리고 25년까지도 약 1.9% 수준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흐름. 보시면 22년부터 1.9의 흐름인 거죠, 거의. 그렇게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어려운 그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흐름.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이 일부의 이야기만 들으시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꼭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드리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한 번도 주식시장을 논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부동산 시장을 논하지 않았어요. 경기의 흐름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경기의 흐름이 주식시장의 흐름하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하고 같지 않아요. 같으면 다음 얘기를 안 해도 되죠. 지금 짧게 녹화 끝나면 되죠. 그렇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경기랑
나머지 자본 시장과 자산 시장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는데 한 4, 5년 전에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는 소위 자본시장을 뜻해요. 메인스트리트는 실물경제를 뜻하죠. 지금 실물경제적 상황과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동떨어져서 따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경제는 어려운데 자본시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 어려웠죠. 정말 실업률도 급등하고 미국 실업률도 15% 가까이 치솟습니다. 그런 걸 경제 위기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 주식 시장은 어땠습니까? 좋았죠. 부동산 시장은 어땠습니까? 21년이 좋았죠. 20년, 21년. 네, 좋았죠. 네, 폭등했죠. 네.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경기는 정말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연결고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경기의 흐름과 자본시장이라는 톱니바퀴와 자산시장이라는 톱니바퀴가 어떻게 연결돼서 시간적 격차를 두고 삐걱삐걱 굴러가나. 어떤 하나의 톱니바퀴가 따로 헛바퀴 돌리는 없습니다. 같이 도는 거예요. 다만 시간적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규명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달라진 시대거든요. 20년, 21년을 완화의 시대, 22년, 23년을 긴축의 시대, 그리고 24년 중반부터 26년까지를 피벗의 시대. 피벗의 시대예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피벗의 시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다면 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경제 위기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008, 9년 미국 금융위기 왔을 때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했어요. 맞아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또 역시 있는 힘껏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경제 위기 올 때마다 금리 인하하지 않았느냐? 경제 위기 왔고 금리 인하한 것이지 금리 인하하고 경제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팬데믹이 왔다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선후행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이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장착하셔야 향후 이런 피봇의 시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강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통해서 찾아뵈었습니다. 네. 교수님이 그 2024년 경제 전망 하셨을 때 쓰신 책에 올해 하반기쯤에 네. 집값이 반등할 거라고 책에 쓰여 있었는데 네. 실제로 반등이 됐어요.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25년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 말씀처럼 25년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드려야 될 텐데 그 의견을 드릴 때 제가 24년 전망에서도 또 25년 전망에서도 해왔던 접근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한 6가지 접근으로 합니다. 6가지 접근을 고루해보고 그리고 그 6가지 접근에서 그 6가지가 다 상승 압력일까 한두 개가 하방 압력일까 이런 것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접근입니다. 거시경제적 접근이에요. 20년, 21년 우리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가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에 놓였고 세계 모든 나라가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었죠. 네. 그러니까 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입니다. 그 완화의 시대 때는 경기는 그토록 어려웠는데 부동산 매매 가격은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폭등하는 흐름이었죠. 네.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하게 폭등했었던 시기입니다. 반대로 22년부터 23년까지는 이른바 긴축의 시대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었던 긴축의 시대. 긴축의 시대 때는 집값이 소위 하락하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러다가 24년 중반부터 이제 피벗의 시대가 돼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를 시작하는 혹은 인하를 준비한다는 표현은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런 피벗의 시대에는 이제 약보합이었다가 강보합으로 바뀌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전개된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께 드린다면 거시경제적 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시경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 배경은 바로 돈의 이동이죠.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질 때 특히 많은 자산가들은, 그러니까 부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자산가들은, 여러분 50억 60억짜리 집 사는 사람이 부채가 있어서 사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부채가 중요한 그 영역에선, 내 집 마련에선 부채가 중요하죠. 내 집 마련은.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제로 금리로 떨어지는 구간에는 은행에 맡겨두었던 자금을 그대로 둘까요, 뺄까요? 맡겨놓을 이유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네. 빠져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의 시대 동안에는 부동산에 있던 돈이 상당 부분 은행으로 네. 이동하겠죠. 왜냐하면 은행 금리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오히려 그게 유리한 자산 관리인 거예요. 이동합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수요거든요. 그게 결국은 집값을 결정짓는 가장 강한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이제 피벗의 시대니까 강한 완화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피벗의 시대답게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오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반등하는 그런 반쪽 상승장,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는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벗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반 정도는 뭐 서울 수도권에 계시겠지만 또 반 정도는 비수도권에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승했다는 얘기를 도무지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실 때,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완전히 완화의 시대가 온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하는 피벗의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접근이에요. 두 번째 접근은 기술적 분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주식시장은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참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만큼은 기술적 분석도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다소 양은 냄비처럼 올랐다 떨어졌다 급등락이 심한 그런 흐름을 보이지만, 어제 오른 주식이 반드시 다음날 오르리라는 법이 없어요. 어제 올랐기 때문에 내일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재밌게도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오르고 한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유효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을 보시면, 이걸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이게 서울시의 각 구별 집값 등락률이에요. 주간 단위의 집값 등락률. 근데 2023년에서 24년 3월까지는 모든 구에 걸쳐서 집값이 전주보다 떨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런 구간일 때 하반기 되면 집값이 올라선다, 상승 반전한다, 강보합으로 전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반신반의하시겠죠. 반신반의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욕하십니다. 네. 저 정말 힘들었었어요. 상반기 동안에. 근데 예를 들면 기술적 분석으로 24년 3월 들어 보시는 것처럼 마포구가 반등해요. 그리고 그 다음 3월 말에 용산구가 반등해요. 4월 들어 강남구가 반등하고 서초구가 반등해요. 그래서 5월 들어서 더 많은 구가 상승세로 바뀌고, 6월 말에는 몇 개, 한 4개, 5개 구만 빼고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리고 9월까지 어떻게 될까?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6월 이후 지금 9월까지는 모든 구가 상승 반등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추세적으로 먼저 오르는 지역들이 통상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먼저 오르는 지역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가마솥에 불을 지피면 뜨거워지는 데가 있고, 그 뜨거운 것이
그 가마솥 전체로 퍼지는 거죠. 손잡이까지 뜨거워지는 거죠. 그 마지막에 뜨거워지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이런 강북 3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지역이 이제 플러스로 반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구가 뜨겁게 달궈진 이런 상황이면 한동안 어떨까요? 잠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정하면 좋을까요? 한동안 플러스를 유지하겠구나. 적어도 한동안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 두 번째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지금 24년 7월을 기점으로 전국 가격이 상승 반전했고, 그리고 상승 반전한 이 흐름은 한동안 유지되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기술적 분석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행 지수를 가지고 매매 시장을 전망하는 거예요. 근데 매매 시장을 선행하는 게 있어요. 경매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도 정말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참조를 많이 하는 그 지표가 아파트 경매 매각추입니다. 매각률이 바닥을 찍고 매각가율도 바닥을 찍는 구간. 그리고 지금은 상당 부분 그 두 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게 대략 1년 정도 매매 시장을 선행한다고 하면, 그러면 왜냐면 이 바닥 구간이 24년 7월과의 격차니까 1년 이상 선행합니다. 그러면 7월 이후 대략 한 6월 이후 매매 시장은 선행 지표로 확인했을 때는 어쨌든 한 1년여 동안은 상승세를 2년 후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1년여 동안은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소위 말하는 선행 지표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수급 분석이에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급 분석을 해보면 공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사들이 건설 공급을 하려고 해요. 분양 공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처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인허가를 받아요. 아, 네. 국토교통부에 가서. 그럼 인허가 건수라는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럼 인허가 건수 데이터를 보시면 22년, 23년, 그러니까 21년에 정점을 찍고 22년, 23년, 24년 인허가 건수가 어떻게 돼요? 급감해요. 네. 그럼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얼마 만에 분양 공급이 이루어질까요?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좀 빠르면 2년, 보통 3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25년을 역행해서 계산하면 3년, 2, 3년 전이면 언젠가요? 22년이에요. 근데 21년, 22년, 23년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인허가 건수로 기록한 것 중에 실제 분양에 성공할 확률은 더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23년, 24년에는 소위 부동산 PF 부실 문제 때문에 인허가를 받았어도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25년 주택 공급량, 24년 지금도 정부가 어떻게 판단했어요?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고, 얼마나 급했으면 뭐 이렇게 그린벨트도 좀 풀어볼까라는 의견까지 돌았잖아요. 그만큼 급했던 거예요.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25년에는 공급이 더 부족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그러면 수급 분석을 해봤을 때 공급적인 요인에서는 좀 제약되는 효과가 있겠구나 먼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수요를 보겠습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구매 의사, 네. 그 다음 하나가 구매 여력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곱하기 관계예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구매 의사가 있어요. 근데 구매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0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구매할 능력은 있어요. 여력. 그러나 구매 의사가 없어요. 나는 돈을 많으나 집 사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0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입니다. 관계를 그렇게 규명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러면 구매 의사부터 볼게요. 구매 의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24년 9월에 집값이 비쌀까요? 25년 9월에 집값이 비쌀까요? 이것은 그냥 비전문가께 질문 드린다는 관점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 9월이요. 일이 비쌀 것 같죠? 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실까요? 아닐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구매 의사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는 거예요. 네,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구입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주택가격 전망 CSI입니다. 그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 CSI 지표를 보시면 지금 집값보다 1년 후 집값이 훨씬 높아져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구매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매 여력이 없으면 안 되죠. 구매 여력도 높아지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구매 여력을 볼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대출 여력입니다. 근데 금융규제, 스트레스 DSR 같은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출 여력을 줄인다고 집을 안 사진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5억을 대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스트레스 DSR로 5억이 아니라 한 4억 8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5억짜리 집 사려고 마음 먹었는데 14억 5천짜리 집 사야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그거 2천만 원 대출이 줄어드니까 나 그러면 집을 안 사야지 판단할까? 집 살려고 판단하시는 분이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고 집을 안 살까요? 그 수준에 맞는 집을 살까요? 그 수준에 맞는 집을 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매 의사를 부정적으로 자극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 구매를 하려던 사람이 안 하진 않아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되게 재밌게도 스트레스 DSR이 우선 담보대출에 더 집중을 했었어요. 그러면 담보대출을 5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4억 8천만 원으로 줄으면 그러면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 소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됐는데 담보대출 증가세는 꺾였지만 신용대출이 폭증합니다. 이걸 풍선의 효과라고 해요. 그 신용대출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카드 대출이 네. 있어요. 카드 대출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금융으로 가나요? 사금융으로도 가요. 이게 풍선 효과예요. 오히려 안 좋아요. 오히려 부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정책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어쨌든 부채에 의존하려고 했던 사람이 부채를 의존하지 않지는 않아요. 형한테라도 빌리고 가족들한테라도 빌리고 빌려서 부족분을 메꾸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적용되는 부채 한도 규모의 축소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눈높이를 낮춰서 매매하든가 부족분을 다른 대출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부채 한도를 줄이는 방식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시중금리의 레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조에 물이 있는데 찬물을 부었어요. 그러나 뜨거운 물도 같이 붓는 느낌인 거예요. 시중금리의 인하가 없다고 전제했을 때는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가산금리가 적용되지만 시중금리도 떨어진다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른 하방 압력은 있겠지만 없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있겠지만 스트레스 DSR에 따른 그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 좀 어렵겠다. 심지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더라도 또 그걸 강도 높게 적용하더라도 오히려 부채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스트레스 DSR은 차주당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거죠. 네. 차주에 한해서. 근데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떡하죠? 다시 늘어나죠. 총 더 양은. 늘어나면 네. 차주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주당 대출 한도를 제약하더라도 제약해봐야 5억 빌릴 사람이 4억 5천 빌린다고 해봐요. 그럼 4억 5천 빌리는 사람이 한 명이었다가 10명이 되면요. 가계부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소위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런 움직임 속에서는 대출 한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해야지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이루어질 여지가 더 있겠다. 그래서 대출 한도 제약이라는 요소보다 금리 인하라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다. 혹은 금리 인하와
집값 상승 가능성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면에서 구매 의사뿐만 아니라 구매 여력도 제고가 되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는 건. 그렇게 판단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디파인을 먼저 한다면, 월세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 바로 건너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전세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면 전세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 건너가는 정도를 보려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차이값이 좁혀지는지 넓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매매 가격은 떨어진 적도 있고 23년에도 떨어졌고 24년 상반기에도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가격은 23년에 반등한 이래로 계속 상승세예요. 그 상승률도 높아요. 아까도 보여드렸죠.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5%인데 보세요. 전세 가격 상승률은 0.07%예요. 더 상승률이 한동안 계속 높게 유지되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좁혀져 왔겠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고려했을 때 전세에서 매매로 내 집 마련 수요가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높아지죠. 높아지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수요라는 실수요까지 자극해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경제 상황이 전세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 수급 지수를 보세요. 전세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집값이,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 반전한 시점이 7월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7월에 전세 거래가 종료되는 가구, 네. 그리고 이 가구는 좀 판단을 달리 하겠죠. 아직 진짜 반등일까 아닐까? 그러면 안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8월에는 조금 더 차라리 전세를 연장하거나 다른 전세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하는 게 유리한 것 같다라는 직감을 더 하겠죠. 아까 구매 의사, 이 주택가격 전망 CSI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승 반전한 시간으로부터 더 오래 지속될수록, 그러니까 7월보다는 8월, 8월보다는 9월, 9월보다는 10월에 전세에서 매매로, 그러니까 전세 거래 기간이 종료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이 하나씩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 내 집 마련, 소위 실수요 거래가 붙는 거예요. 그때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정리를 한다면 5가지 접근이었죠. 거시경제적으로 보나, 기술적 분석으로 보나, 또 앞에 말씀드렸던 선행지표격으로 보나, 수급 분석을 보나, 그 밖에 정책적 변수도 있습니다. 6가지 접근을 책에서는 했는데, 그 6가지 접근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특히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 가격이 지금의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번에 이 작성하신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2025년 경제전망서뿐만 아니라 매년 경제전망서에 한 20여 가지 트렌드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진단과 전망을 당연히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참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IMF가 본 5년 후 미래라는 네. 그 영상을 봤는데요. 네.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이제 5년 후면 잠정적으로 약 2030년까지로 이렇게 봤을 때 세계 경제가 어떤 흐름일까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IMF는 지금 세계 경제가 더 저성장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팬데믹 이전 상황의 세계 주요국들의 성장률이 2025년 이래로는 이제 성장률 자체가 레벨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잠재 성장률 자체가 꺾이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 뭐냐면, 아주 쉽게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식사량이 밥 한 공기를 뚝딱 먹어요. 근데 심각한 감기에 딱 걸렸어요. 입맛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한 공기는 뭐 반 공기도 잘 못 먹어요. 그러면 평상시 식사량이 뭐야? 잠재 성장률이에요. 잠재 식사량.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먹은 그 식사량은 실질 식사량이에요. 실질 경제 성장률이에요. 근데 가끔은 너무나 허기적이고 배고프고 오늘따라 운동을 많이 해서 한 공기는 그냥 두 공기를 먹어요. 그럴 실질 식사량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경제 성장률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다. 그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요소가 하나가 자본 투입, 그 다음 하나가 노동 투입, 세 번째가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생산성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노동 투입이라는 면에서는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생산 연령 인구 만 15세에서 64세까지는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 투입의 요소, 이 레고 블록, 세 개의 레고 블록을 쌓았을 때 이 마지막 밑에 있는 레고 블록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성장할 것이다, 저성장 고착화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국에 해외 직접 투자를 유입시키거나 하는 노력을 덜 합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기업 경영해야지, 해외 직접 투자 유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본 투입은 또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근래 들어 뭐 우리 공적 기구도 그렇잖아요. 국민연금 공단도 기금운용본부가 우리나라 기금을 운용하는데 뭐 약 30여 %를 해외 주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국내 주식이 아니라. 이런 게 다 뭐예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본 투입적인 요소도 줄어들 것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 기대를 하게 되면 자본 투입이 줄어들어요. 주로 신흥국들,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막 집중되죠. 중국도 약 한 2015년까지는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유입되다가 그 이후에 해외 직접 투자가 완전히 유출로 바뀝니다. 공장이 빠져나가는 거, 쉽게 말하면 기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본 투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냐, 상대적인 생산성이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교육 제도를 구조 개편하느냐, 얼마나 R&D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신기술을 포착하고 또 경영 방식을 또 효율적으로 바꾸느냐, 이런 게 생산성을 결정질 텐데 안타깝게도 적어도 이 두 가지 요소가 쪼그라드는 국면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 자체가 쪼그라듭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5년 후 미래를 좀 본다면 안타깝게도 지금의 잠재 성장률이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잠재 성장률 자체가 5년 정도 지나면 예를 들면 한 1.7%, 1.6% 수준으로 잠재 성장률의 레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고, 책에서는 그런 현상을 피크 코리아라고 했죠. 그러니까 피크 코리아라는 것은 이미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고성장을 다시는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피크 코리아 찍었으니까 포기합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피크 코리아가 아니라 제2의 대한민국, 두 번째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 뭔가 다른 계기를 만들어서 두 번째 대한민국이라는 흐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카피를 좀 꼽았었는데, 어쨌든 이게 피크 코리아인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그리고 그 밖에 뭐 해외 직접 투자의 유출, 뭐 돈의 이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우리 경제도 저성장 고착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근데 중국 경제도 과거에 한때 성장률이 14%여서 지금은 성장률의 레벨이 아예 떨어져서 4%대로 내려가는 흐름, 이런 것을 저성장 고착화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중국 경제 한번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14% 성장했던 이 빨강색 선을 보시면 그런 나라가 최근 6%까지 떨어지고 올해 약 5%로까지 떨어지고 5%도 채 안 될 것이다 라고 현재 IMF는 기대하고 있고, 2026
2029년까지 3%대 성장률로 내려올 것이다. 이게 성장 한계에 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 우리는 대중국 수출이 많은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좀 더 높은데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된다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세가 높기 어렵고 대미 수출의 증가세가 높기 어렵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경제를 좀 더 제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 이게 세계적 경제 추세가 저성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하드 랜딩, 네. 네, 그런 경기 침체가 오는 게 확실해졌다. 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봤을 때 이게 경기 침체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우리가 실업률을 보고 판단하면 굉장히 늦습니다. 실업률은 가장 경기 후행적 변수 중에 하나예요. 경기가 지금 안 좋아요. 네. 기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인력을 좀 조정해야겠다 판단해요. 그럼 내일 당장 퇴직합니까? 아니죠. 네. 인력 계획도 하고 어떤 인력 구조 조정할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적어도 한 달 전에 노티스를 주고 또 이 취업자는 이직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니까 준비도 해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를 주고 뭐 그러면서 실업자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 변수는 실업률을 비롯한 고용 변수는 경기 후행적 변수예요. 심지어 경기 후행적 그 변수가 지금 24년 9월 마지막 주인데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발표돼요. 실업률 지표가. 그러면 그 9월 첫째 주에 발표된 실업률 지표는 몇 월 실업률일까요? 8월 실업률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9월 달을 살고 있는데 9월 실업 상황은 10월 초에 보죠. 네.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변수가 후행적 지표인데 그 지표의 발표도 후행적으로 발표되니 그러면 고용 실업률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높다. 이거 상당한 경기 침체적 현상이다라고 판단하려면 실업률을 보고 판단하려면 굉장히 늦은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치솟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높아지기 전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을 보면 늦은 거다. 그럼 뭐를 봐야 되느냐?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 보면 기업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총무팀, 인사팀, 뭐 생산팀, 마케팅팀 쭉 있는데 그 중에 구매 조달팀이 있어요. 구매팀이 구매 조달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구매팀은 먼저 구매 부품이나 소재들을 먼저 조달하겠죠. 그 기업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 팀이 구매팀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전략팀이 그 앞에 있겠지만 근데 전략팀의 그 상황을 확인하는 지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명확하죠. 구매팀이 지난달 구매 물량이 얼만큼이었는데 예를 들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팔려면 네. 다음 달이면 짜장면이 많이 팔릴 것 같아. 그럼 밀가루를 더 많이 사와야 되겠죠. 네. 네. 그럼 밀가루 구매 조달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달 구매 조달량, 이번 달 구매 조달량. 근데 그 중국집에서 알바생을 소위 자르는 것은 당장 있기가 어려워요. 지금 네. 경기가 어려워도. 후행적 변수고 구매는 선행적 지표예요. 그래서 구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서비스업의 PMI, 구매자 조달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 역시 서비스업 PMI 지수가 있고 제조업 PMI 지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구매 조달 물량이 늘어나는 국면인가 떨어지는 국면인가 각각이 기준선이 있거든요. 50이라는 기준선을 밑돌게까지 떨어지는가 그리고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경기가 이제 최근 미국의 PMI 지수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려할 만큼 경기 침체적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이라는 기준선을 웃돈 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이다가
예를 들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거나 또 기준선을 밑돌면서까지 하락하는 사인을 본다면 그것은 경기 침체 곧 시작되는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로 구분한다면 오긴 온다. 그러나 그 경기 침체의 정도가 상당히 마일드하다, 라이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미국 경제가 아닌 한국 경제도 이 지수를 선행 지수로 보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역시 해당 PMI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소매 판매액이나 아니면 뭐 생산량 같은 거, 산업 생산 정도나 아니면 수출량 이런 것들은 사실 동행성 지표들이에요. 그 동행 지표들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 선행 지표를 우리 찾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경기 정도를 먼저 포착하기 위해서 PMI 지수를 본다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소비 행태는 어떨까? 소비가 늘어날까? 이런 것을 보기 위한 지표가 소비자 신뢰 지수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를 낙관하고 있네라고 판단한다면 소비를 늘립니다. 근데 중국 경제처럼 향후 경제가 좀 부정적이야라고 판단한다면, 반대로 부정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가 떨어지겠죠. 중국 경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그래프가 소비자 신뢰 지수예요. 50이라는 이 기준선을 완전히 밑돕니다. 그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돕니다. 그걸 밑돌고 계속 소위 바닥을 이렇게 계속 지나가죠. 이런 흐름이니까 소비자의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뭐 합니까? 여기 보시면 이 점선이 뭐죠? 저축률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축을 늘리고 싶은 의지예요. 왜 저축을 할까? 현재 소비를 못 해요. 왜? 또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소비가 계속 돌지 못하는 현상을 만들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를 좀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선행 지표격들을 확인하면 향후 경제를 먼저 진단할 수 있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의 진심이신 여러분들, 경제 전망이라는 이 대주제는 사실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들께는 필수적인 주제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고요. 아마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룹사들 한 300대 그룹사들을 매년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영 전략 회의 때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가 이런 흐름이다. 그리고 이런 걸 주의하세요. 또 이런 기회를 포착하세요라는 경영 전략적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경제 전망에 굉장히 예민해 있는 것은, 민감한 이유는 아마도 향후 경제를 먼저 전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경제 주체가, 나라는 하나의 배가 거대한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 앞에 바다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가 항해해야 될 바다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를 먼저 가늠해 보시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면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우회해 가야지. 어떤 기회 요인이 있다면 그런 기회 요인들이 있구나. 내가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야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 경제 전망을 읽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성공하실 수 있기를 저도 염원하면서 향후 경제를 먼저 그림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 발 더 도약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